저는 그 남자의 서재에서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3년 전 날짜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웃지 않았고 말이 없었고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그저 품삯을 받으러 갔습니다. 바늘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밥상을 본인과 같은 밥상으로 같은 것으로 차려주었으니 아무 말 없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어깨가 빗속으로 나가는데도,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제가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문 앞에 약과 돈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서재 창가에는 말라버린 꽃 한 줄기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부인이 좋아하시던 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꽃은 제가 처음 온 날 담장 위에 올려두었던 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3년 동안 창가에 두고 있었습니다. 찬압 속에 쌀밥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열어보니 평생을 갚아도 모자란 것이 들어있던 것처럼. 이 남자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설아입니다. 나이는 23. 한양 서쪽 끝 돌담 하나로 세상과 간신히 이어진 낡은 초가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학식은 깊되 세상 운이 없는 몰락 선비였고 어머니는 제가 15되던 해 긴 병 끝에 눈을 감으셨지요. 그 이후로 집안의 기둥은 저였습니다. 제가 밥을 짓고 제가 물을 길고 제가 밤새 바늘을 들었습니다. 저의 손은 23이 아니었습니다. 마디마디 굳어있고 손끝엔 바늘 자국이 빼곡하여 어떤 날은 거울 속 제 두 손을 보다가 눈물이 핑 돌기도 했지요. 허나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울고 나면 배가 더 고팠으니까요. 그해 가을 초입 저는 이웃 안악에게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양 북촌 민씨 무관댁에서 솜씨 좋은 바느질 여인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치 쌀값을 하루 품삯으로 준다는 소문이 돌았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주인 이름을 듣는 순간 저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민재원. 그 이름은 한양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충직한 무관이라는 뜻과 냉혈한이라는 뜻. 죄인을 신문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소문.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 32의 나이에 이미 아내를 하나 저 세상으로 보냈다는 소문.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쌀독은 더 무서웠지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가장 단정하게 머리를 얹고 민씨 댁의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표정만은 태연한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재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빛이 그의 등 뒤에서 쏟아지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윤곽이 넓은 어깨, 꼿꼿한 등줄기, 팔짱을 낀 두 팔의 단단한 선이 마치 산수화에서 오려낸 듯 또렷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문대로였습니다. 그 눈에는 온기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시오. 짧고 건조하고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지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그리고 제 손을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저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서늘한 손. 그런데 그 손이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뒤집어 살피는 방식이 어쩐지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듯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늘 자국이 많군. 그뿐이었습니다. 감탄도 동정도 아닌 그냥 사실의 서술.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어찌된 영문인지 목구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솜씨로 대신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사흘.
그 한마디로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져 있는 꿈을, 그리고 그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꿈을. 저는 새벽에 벌떡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품삯을 받으러 간 바느질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법이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보름째 바늘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원이라는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반드시 마당을 직접 쓸었습니다. 무관이 사내 정도 있는데 직접 빗자루를 들었지요. 그것도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고 단정하게. 점심은 언제나 혼자 먹었습니다. 상을 차려줘도 하인들을 물렸습니다. 책을 읽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표정이 딱 한순간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슬픈 사람처럼. 저는 그것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보고 나니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안채에서 비단을 정리하다가 그만 침선함을 쓰러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늘들이 마루에 쏟아졌지요. 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주우려 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원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반대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상공께서는 다치지 마시오. 그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저는 잠깐 그 말이 제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바늘들을 다 주워 담았을 때 우리의 손가락이 동시에 마지막 바늘에 닿았습니다. 저의 검지와 그의 검지가 차가운 마루 위에서 0.1치도 안 되는 거리로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침선함을 내실 안쪽 선반에 두시오.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있었는데 차가운 마루 탓인지 다른 무언가의 탓인지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루가 차서 그런 것이라고. 그러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원은 제게 어려운 주문을 냈습니다. 열흘 안에 비단 저고리 5벌을 완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매 솔기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늘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여서.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리한 기한이야. 원래 저런 분이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리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를 시험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저는 그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그의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흘째 새벽 안채의 등잔이 기름이 다해 꺼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기름을 찾으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그 역시 잠을 자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문서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관복이 아닌 흰 적삼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몹시 낯설었습니다. 단단하기만 하던 사람이 조금 허물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빈 등잔 그릇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자기 방 쪽으로 걸어가더니 기름 단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 등잔에 직접 기름을 따라 주었습니다. 쓸데없이 버티지 마시오. 그 말이 꾸짖음인지 걱정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공께서도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제 말을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들어선 안 될 말을 들은 것인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보이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등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을까요?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서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이 채워진 등잔이 손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이 무렵 저는 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깊은 연못 속에 연꽃 한 송이가 살았습니다.
그 연꽃은 한겨울에도 지지 않았는데 비결은 뿌리가 차가운 진흙 속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뜨겁게 피어 있는 꽃보다 차갑게 잠긴 뿌리가 더 강한 법이라고 연못가의 여우가 그것을 보며 말했지요. 어느 날 한 사내가 연꽃을 꺾으러 왔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 꽃은 꺾지 마시오. 꺾으면 금방 시들어요. 사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뿌리째 안고 오시오. 뿌리가 담긴 흙이 무거워서 팔이 떨릴 테지만 그래야 오래 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민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차갑게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꽃처럼 뿌리가 진흙 속에 있어서 그 진흙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함부로 꺾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저는 스스로가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뿌리째 안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저고리 5벌을 완성했습니다. 솔기는 머리카락보다 가늘었고 비단의 결은 한 방향으로 완벽하게 흘렀습니다. 손끝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고이 접어 민재원의 서재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앉아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새 잠이 들었나 봅니다. 뜨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재원이었습니다. 그는 완성된 저고리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다가 제가 눈을 뜬 것을 알아채자 시선을 저고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잘했소.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결이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의 떨림을 알아채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알아채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 변화를 계속 찾게 되니까요.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민씨댁에 거의 매일 나왔습니다. 주문이 끊이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주문이 없어도 이유를 만들어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밤마다 스스로를 꾸짖으며 했습니다. 민재원은 여전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어느 날은 제가 점심을 거르고 일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인지 하인이 밥상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주인의 밥상과 같은 반찬이었습니다. 저는 하인에게 물었고 하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상공께서 그리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밥을 한술 뜨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숟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민씨댁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지 돌아보는 버릇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그는 또 혼자 밤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꺼져 있는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진흙이 그 뿌리를 그렇게 차갑게 붙들고 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저는 대문 앞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에 막혀 처마 아래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우산이 펼쳐졌습니다. 민재원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바람에 그의 어깨 반이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상공, 이러시면 잠깐 비가 새어집니다. 기다리시오. 우리는 처마 아래서 어깨가 닿을 듯한 거리로 서 있었습니다. 비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와 빗물 냄새. 그리고 그의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책 냄새와 먹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숨쉬지 않으려다가 결국 조금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들킬까봐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갈 수 있겠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빗물이 머리에서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그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마 아래서부터 내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오랜 병이 갑자기 도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민 씨 댁에 일하러 가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달려갔고 아버지는 열이 펄펄 끓는 채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 반지, 작은 녹그릇들. 그것을 다 팔아도 의원 사례비에 모자랐습니다. 그 순간 인근 안악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설아야, 저기 민시댁 하인이 와 있더라. 저는 의아하여 나가보았습니다. 민시댁 하인은 아무 말 없이 약꾸러미와 함께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공께서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필요한 날 이 시간에. 아버지는 사흘 만에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드시다가 봉투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재원이라는 무관댁에서 일하고 있고 그 주인이 보내온 것이라고.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원. 아시나요, 아버지? 아버지는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고발에 휘말려 포도청에 붙들려갈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그 일을 꾸민 것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뒤 못 받게 되자 모함한 이웃 부자였습니다. 죄명은 사기였고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러 이 관청 저 관청을 찾아다녔지만 돈 없는 선비의 딸 말을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고발이 취소되고 모함한 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원 그 사람이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조사하고 증거를 직접 찾아내서 뒤집은 것이 그 사람이었어. 왜요? 저희와 아무런 연이 없으시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모른다. 그 사람은 내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돈도 인사도 받지 않았어. 그냥 사라졌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채용한 것, 일부러 어려운 주문을 낸 것, 밥상을 같은 것으로 차려준 것, 기름을 따라준 것, 우산을 기울여준 것, 그리고 오늘 이 약과 돈.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인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다른 감정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씨 댁으로 갔습니다. 서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상공,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재 안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원이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눈 안쪽 어딘가가 달랐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소. 그러나 저는 이유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억울하셨소. 그게 전부요. 그것이 전부일 리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에서 손을 들어 마루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를 채용하신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습니까? 긴 침묵. 처음에는 그 두 글자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원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가 숨기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따금 서재 문을 열어두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채에서 바늘을 들면서 그 열린 문 너머로 그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그림자가 문가에 멈추었습니다. 설아 씨. 제 이름이었습니다. 성씨 없이 그냥 이름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바늘을 잡은 손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상공. 차를 마실 것이요. 같이 하겠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일어섰습니다. 서재에 들어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말라버린 꽃 한 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꽃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인 것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4년 전. 많이 그리우십니까? 그는 잠깐 찻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운 것과 미안한 것은 다르오. 나는 미안한 쪽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것, 그리움보다 미안함이 먼저라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편안해져서는 안 되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위험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진짜 실수였습니다. 서재 선반 위에 있는 책을 꺼내다가 제 바느질 참고용 도안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무더기로 책이 쏟아지면서 그 안에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서 멈추었습니다. 낡은 종이, 누군가의 필체로 쓰인 이름 목록, 그 한가운데 선명하게 이설아,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날짜였습니다. 아버지가 모함을 받던 그 해. 저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이진수 장녀. 바느질 재주 있음. 생계 어려움. 주시할 것. 주시할 것.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3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원래대로 끼워 넣고 책들을 제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느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손이 계속 떨려서 바늘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3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동정이었습니까? 책임감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두 번째 반전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저녁 민씨댁 안살림을 하는 나이든 여종 복순이가 제게 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은 술을 조금 마신 것인지 말이 좀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서재에 말라버린 꽃 보셨지요? 네. 고인분이 좋아하시던 거라고. 복순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고인분 꽃이 맞긴 한데요. 저는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요, 아가씨. 복순은 주위를 한번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꽃은 상공께서 바꾸신 거예요. 고인분 기일마다. 바꾸다니요? 원래는 고인분이 좋아하시던 꽃이 아니에요. 고인분은 백국화를 좋아하셨는데 저 꽃은 들연꽃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연꽃.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한양 서쪽 개울가에 피던 흔한 꽃.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와 함께 꺾어 머리에 꽂고 다니던 꽃. 저는 그것을 민씨댁에 처음 왔던 날 대문 앞 돌담 위에 꺾어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없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치웠겠거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처음 아가씨 오신 날부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가 서재 창가에 두었던 그 말라버린 꽃은 고인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온 날 대문 앞에 올려두었던 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두어 서재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연꽃 한 줄기를 손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오면서 골목 어귀에서 꺾어온 것이었습니다. 민재원은 책을 읽다가 제 손에 든 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의외의 방향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꽃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가의 꽃, 저한테서 가져가셨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도, 이 꽃 일도, 말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은요?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재는 좁았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우리 사이 거리가 팔 하나 거리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그의 눈이 진짜로 처음으로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설아 씨. 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고 떨렸습니다. 그가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소. 저는 한 발짝 더 들어갔습니다. 자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느새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 손등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손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다른 것인지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양 북촌민시댁 마당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 꽃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품삯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 조용하고 작은 혼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감격하여 우셨고 민재원은 식 내내 웃지 않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아주 조금 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냉혈한 무관이 가난한 선비딸을 아내로 맞다니. 수군거렸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다고. 민재원이 제 정신이냐고. 민재원은 그 소문을 한번 듣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격이란 사람 안에 있는 것이요.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방 벽장 깊은 곳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재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여시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접혀있는 종이들. 저는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바느질 솔기 방식을 묘사한 글이었습니다. 날짜가 3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것을 펼쳤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입고 왔던 옷의 색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것. 제가 웃은 날짜와 짧은 한 줄.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문간에서.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치면서 목구멍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을 글로 남겨온 어떤 사람의 아주 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려 했소. 흉한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흉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소? 네. 3년의 무게니까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만큼. 그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지고 가면 되겠소. 그 말이 그날 이후로 저의 가슴 속의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재원은 끝내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뱉는 짧은 말 하나하나가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있는 서재, 같은 상에서 먹는 밥, 비 오는 날 내 쪽으로 기울이는 우산. 그것들이 그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언어를 배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민재원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처음에 내 딸을 어찌 알게 되었는가? 민재원은 잠깐 차를 드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 포도청 담장 밖에서 억울하다 소리치는 처자를 보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채로 지나치다가 돌아보았지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옳은 편일 것이다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 한 번 보고서 3년을 기다렸단 말인가? 민재원이 잠깐 웃었습니다. 아주 조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다가갈 자격이 되는지 보았지요.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차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생각했습니다. 찬압처럼이구나. 무거울수록 귀한 것. 열기 전까지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열고 나면 평생을 다 써도 갚을 수 없는 것. 그 사람이 제게 건네온 모든 것이 그 무거운 찬압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민재원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먼저 떠나던 날 저는 서재에 가서 창가에 들연꽃 한 줄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은 금방 시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 꽃을 꺾어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대화였으니까요. 손자들이 자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차가운 분이셨지. 그런데 차가운 것이 더 깊이 타오른단다. 연꽃처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언젠가 너희도 알게 될 게다. 가장 무거운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도 적어두지 못한 감정도 결국 전해집니다.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이어도 진심은 반드시 닿습니다.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번 따뜻해진 손은 쉽게 식지 않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무언가 남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밤에 오래 머무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야담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